눈 깜짝할 사이 어른이 되어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삶의 무게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줄의 시가 넌지시 건네주는 따뜻한 메시지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해 줍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쉼없는 인생길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언어의 마술사 박재화 시인을 만났습니다. 예, 저는 시 쓰는 박재화라고 합니다. 1951년 충북 보은에서 태어났는데 옥천에서 잠깐 살다가 6살 때 대전 나왔어요. 대전은 식장산 자락 파남동. 그래서 거기서 초중고를 다니고 27살 때 떠났으니까 20년간 살았죠. 그래서 제 고향이 파남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등단을 제가 의도적으로 막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애쓰질 않았거든요. 처음에 1979년 가을인가? 그 수필가 강돈묵 씨, 그때는 이제 등단하기 전인데 그분하고 같이 신도안으로 한성기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슨 작품을 가지고 찾아뵌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의 어른이고 문단 전국적인 그 지명도가 있는 어른이니까 인사를 하러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이 강동묵 수필가가 저를 뻥을 많이 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작품을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할 때인데 그때는 또 토요일도 일하지 않습니까? 1982년인가? 가을에 작품을 가져갔죠. 좀 말씀을 하시기를 이미 올해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니까 추천할 수는 없고 현대문학의 김윤성 주가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등단하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분을 찾아가라 하면서 소개장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올라와서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직장생활 하다 보면 금방 못 찾아뵙거든요. 차일피일 하다 한두 달 뒤에 종로가에 그때 현대문학사가 있었는데 찾아가 뵀죠. 김윤성 선생님이 편지도 보시고 제 작품도 보시더니 어차피 당신은 한성기 선생 제자 아니냐. 등단이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느냐. 조금 있다가 한 선생님 추천으로 데뷔를 하지 그러냐. 좋습니다 했어요. 좋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한성기 선생님 찾아갔죠. 선생님 이렇게 김윤성 선생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83년에 초에 추천을 받았죠. 그리고 1년 뒤에 1984년 7월에 2회 추천을 받았죠. 현대문학은 그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데뷔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84년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제 작품과 추천사 같은 것을 다 현대문학사에 보내시고 4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등단하고 나서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도 못하고 또 선생님께서도 축하한다고 얘기도 못하시고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유복자가 됐습니다. 40년 전 누구나 꿈에 그리던 현대문학 추천을 받아 등단한 박재화 시인은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시간 동안 한 집안의 가장으로 또 문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남몰래 속으로 사겨온 지난 날들이 그리고 여리고 진실한 언어들이 그의 시에 응집돼 우리에게 잠시 쉬었다 가라고 어깨를 내어줍니다. 예, 누구나 다 사람은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고 그렇죠. 특히 문인들한테는 유년 시절 고향이 그 작품의 아주 자양분이고 본 바탕이 되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식장산을 그리는데 저도 이렇게 대전 떠나서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진짜 저는 한 40대, 늦어도 50대는 대전 다시 와서 다른 데도 아니고 식장산 밑에 파남동에다가 조그맣게 한옥 짓고 텃밭 가꾸면서 살 줄 알았는데 완전히 거꾸로죠.
제가 그 6.25 때 내려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금방 돌아갈 줄 알았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못 돌아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저야말로 고향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방황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고향을 더 그리워한다고 할까? 가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영 마음의 숙제로 저 깊은 바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움, 동경을 나타내는 예술인데, 그러니까 식장산 자락을 늘 그리워하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제 작품에 그게 알게 모르게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창작의 동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들여서 쓰지 않았더라도 좀 쉽게 썼는데도 어떤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마음에 든다 하는 작품들은 다 고향과 관련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쓴 이런 작품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은 고향 속에 파묻혀서 하는 것 못지않게 복인가 싶습니다. 시를 읽는다는 건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일입니다. 마음이 모래처럼 부서져 내리고 가슴 한켠이 바람에 스치는 날. 저마다의 마음 한켠에 미처 쏟아내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쌓이는 그런 날. 박재화 시인의 시 한 편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에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상처들마저 녹아내립니다. 내 마음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시와 만날 때 감정의 매듭은 풀어지고 버거운 인생살이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게 하는 그의 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화두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일종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사실 어렵게 자랐거든요. 사대 독자이고 일찍 아버지 돌아가셨고 또 제가 요즘은 뭐 아르바이트라고 합니다만 예전에는 고학으로 중고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리고 호르몬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생계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문제, 생계의 문제 한쪽, 그리고 문학은 하고 싶고 문학의 또 꿈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문제니까 한쪽은 형이 하학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형이 상학이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양립할 것이냐. 왜냐하면 뭐 예전에는 시 쓰면 뭐 사람 베린다, 잡놈된다, 가난하다 이래서 주위에서 도 많이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양쪽을 양립하는 것이 저의 숙제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 나름대로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문제. 또 지금은 공교롭게도 또 집사람이 좀 많이 아프다 보니까 가정을 어떻게 잘 안정시키고 꾸려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두 가지를 다 추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숙제이죠. 화두라고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 실론상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본 건데 왜 그렇게 붙였냐면은 간혹 보면은 시가 관념적으로 흐르고 언어의 유희로 흐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시인도 동의하기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진짜 뭐라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대로라면은 대문밖에 저승이라는 거예요. 그런 참 처절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한 게 삶인데 그런 것을 벗어나서 관념의 또는 뭐 언어의 유의 이거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좀 진솔하게 담긴 밑바탕에 담긴 이런 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한번 생활시라고 붙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뭐 구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등가량이야 진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시는 좋은데 거기서
뭔가 삶의 진폭을 느낄 수 없는 거라면 과연 그게 좋은 시이겠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래 지금까지 사랑받는 고시조라든지 중국의 당시 또 심지어는 일본의 하이쿠 같은 것도 사실은 생활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공탄 박재화, 처마를 때리는 눈썰레 아래 연탄불 갈며 구멍 맞추면 타박 맞았다. 설핏 어긋나게 갈아야 오래 타니 방은 비록 따숩지 않아도 냉기만 가시면 되니 연탄 갈 땐 일부러 구멍을 비껴나게 했다. 아주 어긋나면 꺼지니 살짝 빗두루 하고 오래 불기연 이어주면 칭찬받았다. 세상에 관역 맞히지 않아도 레시피 제대로 따르지 않아도 박수 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배추 몇 포기로 잦아들던 겨울, 밤마다 파김치되어 귀가하던 홀어머니, 주인집 깰까봐 낮은 칭찬으로 알았다. 그것도 사실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거나 만인이 공감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고, 제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 시를 쓰겠다 하는 어떤 그 포부, 의욕의 일환인데요. 생명신을 글자 그대로 생명을 고양하고 예찬하는 이런 시를 쓰겠다. 사실 그렇지 않은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등한한 그런 시가 있기는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구. 지구는 어쩌면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착취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구를 북돋기 위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그린네스라고 그러죠. 그린네스, 초록성, 초록세계, 초록정신, 이런 것들을 북돋우면서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하고 가꾸고 이래야만 우리의 미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이 생명시의 대전제고, 통일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분단 현실을 생각해야죠. 지금 갈수록 통일이 필요 없다는 젊은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될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도 숙제인데, 그럼 기왕 글 쓰는 사람들이 통일을 단순히 염원할 뿐만 아니고 갈등을 좀 극복하고 조정하고 조화롭게 삶이 됐던 이 우리나라 그 사회 내에서도 이런 것을 북돋을 수 있는 작품 활동, 그런 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시란 진실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게 해준 박재화 시인은 일상의 말로 독자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제일 쓰기 어려운 시는 쉬운 시라고 하는데, 섬세한 감수성과 시에 담긴 진심으로 더 쉽고 친근한 시를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는 우리를 편안한 시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고아의식. 하여튼 생각을 해보면 고아원에 있는 갓난아기들은 울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울어봤자 누가 달려와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춘기 이전에 벌써 자기 정체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몸부림을 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시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외로운 가운데 자란 건 사실입니다. 4대 독자이고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단도 한성규 선생님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일단 문학적으로도 유복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문학적으로나 굉장히 외롭고 이런 처지죠. 그러면은 아까 육신적인 측면, 형이하학적인, 또 창작 행위,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다 외로웠다, 힘들었다, 이런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것이 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만큼 자생력, 돌파력, 독립심 뭐 이런 것을 기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창작 행위나 일상생활에서도 고아의식이 꼭 나쁜 건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평자가 제 작품에서 그런 걸 읽으셨다 그러면은 상당히 눈 밝은 평자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서 잘못된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뭐 제대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던 고향 해야 되는데 나의 살던 고향. 무슨 닮아 있다 이런 표현은 안 되죠. 닮았다 이래야 되고 낯선 이래야 되는데 낯설은. 뭐 우리 말로는 석 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세 달 이렇게 뭐 되어지다? 되어지다가 아니죠. 되다 이래야 되고 너무 예쁘다 이런 표현도 곤란하죠. 너무 다음에는 뒤에 부정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은 예쁘지 말아야 되는데 예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아주 예쁘다든지 뭐 매우 예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게 뭐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아니고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화자의 인칭 얘기는 빼는 것이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어머니 이러면 되고 남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는 이제 그분의 어머니라는 걸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고 하는 문제.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말도 있는데 꼭 한자 말을 써요. 달걀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꼭 계란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생각 그러면 되는데 사색 뭐 이렇게 하고 글 그러면 되는데 문장 뭐 이렇게 하고 글 쓰는 분들이 특히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제대로 고민을 해서 제대로 써야 국민들을 시민들을 오도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책무고 역할인데 그것을 좀 오해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워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자동차보험 보상 분야에 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들은 자기 별로 잘못이 없는 양 하고 또 보험 들었으면 됐지 뭐 피해자한테 내가 무슨 인간적인 도리나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또 피해자는 대부분 자기 피해를 과장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그냥 그럼 그 중간에서 아주 죽을 맛이죠. 그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은 인간에 대한 불신 환멸로 이어진다고 할까요? 아시다시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건데 인간이 싫어지니까 창작 활동이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꾸준하게 나름대로 해왔고 이제 그 말단이나 중간 간부만 있었지 않고 약간 좀 고위직에 있었는데 고위직에 있다 보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이익 최고 추구하는 곳이고 그 치열한 경쟁은 또 말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속도전, 고객의 감동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 겪고 수행하면서 근데 문학도 그렇지 않을까요? 문학도 자기 혼자 무슨 뭐 정서적인 배설하려고 작품 쓰는 건 아니니까 독자가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독자를 의식하고 독자의 가슴에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뭐 꼭 어긋난다든지 서로 꼭 부적합하고 부조하다든지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융보험업 형이상학적으로는 시창작 두 가지 길을 그런 대로 잘 걸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생업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은 어쩌면 물을 가득 채운 양동이 두 개를 양쪽에 매달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난 시들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뚜렷한 계획이 뭐 크게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제 집사람이 좀 많이 아파서 이 여자가 아프면 집안 살림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을 조금 케어해주는 집안 살림에 좀 신경 쓰는 이런 것이 우선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시작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고백하면 과거에는 시가 저한테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 억지로 만들어지면은 아무래도 생경해질 수가 있고 자기적이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시를 계속 꾸준히 쓰려면은 또 제가 앞으로 뭐 남은 세월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닌 거니까 그러면은 시가 저한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겠구나. 제가 시를 찾아가려 하는 그런 노력도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시를 열심히 찾아갈 때 시가 또 저를 찾아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뭐 기본 바탕이 세계와 인간에 대한 남다른 이해,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간혹가다 그런 측면 말고 자꾸 언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만 생각하고 관념 이런 측면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물론 뭐 다양한 책 읽기, 뭐 여행, 명상 이런 게 필요하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본을 지키고 가꾸는 이런 시작 태도, 또 과학, 상식, 사리에 맞는 시작 활동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로 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웬만큼 아실 거라고 보는데 세 번째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시는 퇴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좀 퇴고 좀 해서 내놨으면 좋겠다. 너무 발표를 서두르지 말고 신인일수록 시는 퇴고다. 이런 걸 좀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퇴고해놓고 좀 발표를 하시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표현 하나하나에서부터 사전을 찾아본다든지 꼭 확인을 해서 작품화하는, 승화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상의 고뇌와 삶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귀한 시를 만날 수 있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우리를 따뜻한 시로 힘껏 안아주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